쓰레기 봉투를 들고 계단을 내려가던 박선희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휴!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시어머니는 요양원에서 난리를 쳤습니다. 내 돈 어디 갔어?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는 매일 이 소리만 했습니다. 무슨 돈이 있다고 저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선희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20평 남짓한 빌라는 낡고 초라했습니다. 아휴, 곰팡이 냄새. 선희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오자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 방을 청소해야 했습니다. 5년 전부터 요양원에 계시지만 방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제 좀 정리해야지. 선희는 시어머니 방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렸습니다. 오래된 옷장이 한쪽 벽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옷들은 다 버려야겠네. 선희는 옷장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누런 옷가지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30년은 좋게 된 옷들이었습니다. 선희는 옷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옷장 맨 아래 서랍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응? 이게 뭐지? 서랍이 다른 것들보다 얕아 보였습니다. 선희는 서랍을 완전히 빼냈습니다. 그 뒤에 작은 공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거기에는 낡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선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두꺼운 봉투가 나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여러 개의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선희는 통장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첫 번째 통장을 열었을 때 선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1억 5천만 원? 두 번째 통장을 열었습니다. 2억 3천만 원. 세 번째, 네 번째. 선희의 손은 점점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도대체 얼마야 이게? 마지막 통장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선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8억. 8억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 돈 한 푼 없다고 하시던 시어머니가 이런 거액을 숨겨두다니. 이게 대체... 선희는 통장 개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통장은 35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선희가 시댁에 시집 오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어떻게 모은 거지? 선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전업주부셨습니다. 시아버지도 평범한 회사원이셨고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이 돈은 대체... 선희는 통장을 다시 한번 펼쳤습니다. 입출금 내역을 보니 매달 조금씩 돈이 들어간 흔적이 보였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꾸준히 저축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 전부터는 입금액이 더 커졌습니다. 한 번에 3천만 원? 선희는 더 자세히 내역을 살폈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입금. 어딘가에 부동산을 판 돈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동산을 갖고 계셨다고? 선희는 전혀 몰랐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선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은행에 전화를 걸어 통장 조회를 해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번호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잠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통장을 왜 시어머니는 숨겨두셨을까? 그것도 이렇게 깊숙이 아무도 모르게. 혹시... 선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한테 주시려고?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선희를 구박했습니다. 며느리를 하녀처럼 부렸고 늘 구박만 했습니다. 그럼 왜 숨겨둔 거지? 선희는 다시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통장 예금주 이름이 흐릿하게 지워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예금주가... 선희는 눈을 가늘게 뜨고 들여다봤습니다.
예금주 이름 부분에 수정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누구 이름이었던 거야? 선희는 조심스럽게 수정 테이프를 벗겨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되어 테이프가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은행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 선희는 통장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때 봉투 맨 밑에서 작은 쪽지가 나왔습니다. 선희는 쪽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희에게. 선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나한테? 쪽지를 더 읽으려는데 그 아래 글씨는 완전히 지워져 읽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쓰신 거야? 선희는 쪽지를 빛에 비춰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딸 은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선희는 화들짝 놀라 통장과 쪽지를 재빨리 보자기에 싸서 숨겼습니다. 엄마, 뭐해? 은지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할머니 방 청소 중이야.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얼굴이 새하얘요. 응, 그냥 먼지 때문에 좀 그래. 선희는 애써 웃으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통장 생각뿐이었습니다. 8억이라는 거에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적힌 쪽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선희는 그날 밤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선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다시 통장들을 꺼냈습니다. 희미한 거실 불빛 아래서 통장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35년 전부터 시작됐어. 첫 입금일은 1990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선희가 태어난 해이기도 했습니다. 이상한 우연이네. 선희는 계속해서 입출금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꼬박꼬박 저축되어 있었습니다. 20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그러다 2005년 8월에 갑자기 3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게 부동산 판 돈이구나. 그 후로도 몇 년 간격으로 큰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2008년에 5천만 원, 2012년에 7천만 원, 2015년에 1억 원. 도대체 뭘 그렇게 많이 갖고 계셨던 거야? 선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남편 민수와 결혼한 것이 2000년이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가난하다고 했습니다. 단칸방에서 살고 계셨고 지원해 줄 것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선희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신혼 때 전세금이 없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은지를 낳고도 산후조리 한 번 제대로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친정 어머니 집에서 보름 만에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이 있었다고? 선희는 통장을 꽉 쥐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왜 시어머니는 이 돈을 숨기셨을까? 왜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알리지 않으셨을까? 선희에게. 이게 무슨 뜻이지? 그 쪽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선희는 다시 쪽지를 꺼내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선희에게. 다음 줄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빛을 비춰가며 읽으려 했습니다. 미안해. 선희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하신 걸까?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3시에 걸려오는 전화. 선희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보호자님이시죠? 요양병원입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희는 통장을 급히 숨기고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요양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고 형광등만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선희는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셨습니다. 의사가 선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희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말라비틀어진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선희예요. 시어머니의 눈이 희미하게 떠졌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선희를 향했습니다. 희. 시어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괜찮으실 거예요. 아내. 그 순간 선희는 쪽지에 적힌 글씨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너무 못됐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옷장, 서랍, 너 줄 거야. 선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통장을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하지만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셨고 호흡이 약해졌습니다. 의료진이 달려들었습니다. 보호자님, 잠시 밖으로 나가주세요. 선희는 떠밀리듯 중환자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30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가 시어머니를 지켜봤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선희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8억이라는 돈, 시어머니의 미안하다는 말, 그리고 자신에게 주겠다는 그 통장.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선희는 시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자신을 괴롭히던 그 얼굴이 이제는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무슨 비밀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선희는 요양병원에서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다행히 의식을 되찾으셨지만 말씀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 방으로 직행했습니다. 다시 그 통장들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제대로 알아봐야겠어. 선희는 가장 오래된 통장부터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1990년 3월 15일 첫 입금. 그날이 무슨 의미가 있는 날일까 생각했습니다. 선희는 달력을 뒤적였지만 특별한 기념일은 아니었습니다. 은행에 가봐야겠다. 선희는 통장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은행은 집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창구에 앉은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통장 좀 조회해 주세요. 직원이 통장을 받아들고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분증 있으세요? 아, 이게 제 시어머니 통장인데요. 그러시면 예금주 본인이 오셔야 합니다. 선희는 난감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의식도 없으시고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규정상 본인이나 법적 대리인이 아니면. 법적 대리인이요? 네, 성년후견인이나 위임장이 있으셔야 합니다. 선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 통장이 언제 만들어진 건지만이라도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직원이 잠시 고민하다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1990년 3월 15일에 개설되셨네요. 예금주 이름은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선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예금주 이름이 가장 중요한데 알 수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입출금 내역이 있나요? 2020년 이후로는 입출금이 없으시네요.
5년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신 시기였습니다. 선희는 은행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입원한 병원에 들렀습니다. 10년째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남편 민수. 여보. 선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는 손이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돈을 숨겨두셨어. 엄청난 돈을.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선희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사고 전까지만 해도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당신도 어머니한테 돈이 있다는 거 몰랐지? 선희는 남편과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결혼 초 남편은 어머니에게 몇 번 돈을 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니들이 알아서 해. 그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상처받았고 그 뒤로는 어머니께 손 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억이나 있었다니. 선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새벽 배달 일도 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는데, 그러다 과로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만약 그때 어머니가 도와주셨다면 남편은 그렇게 무리하게 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고도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병실을 나와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으로 부동산 거래 내역을 검색해 봤습니다. 시어머니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라 쉽게 조회되지 않았습니다. 등기소에 가봐야 하나.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선희 씨? 나야, 형님이야. 남편의 형 동철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아, 아주버님. 어머니 병원에 계시다며? 내가 지금 서울 올라가는 중이야. 선희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병원에서 연락 왔어. 보호자 연락처에 내 번호도 있었나 봐. 아, 네. 어머니 상태가 어때? 일단 의식은 찾으셨는데 말씀을 못 하세요. 그래. 내가 오늘 저녁에 도착할 거야. 그때 봐. 전화가 끊겼습니다. 선희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주버님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신경 쓰였습니다. 10년 동안 동생이 식물인간이 되어도 한 번 찾아오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녁 7시 선희는 요양병원으로 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벌써 동철이 서 있었습니다. 아주버님, 왔어? 동철은 50대 중반의 건장한 체격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작은 사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 면회 가능해? 네, 들어가세요. 두 사람은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누워 계셨습니다. 동철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동철이요. 시어머니의 눈이 희미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씀은 못하셨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두 사람은 병원 로비로 나왔습니다. 커피 한 잔 할까? 동철이 제안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1층 커피숍에 앉았습니다. 동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는 어떻게 내고 있어? 제가 내고 있어요. 많이 힘들겠네. 민수도 병원에 있고. 선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나저나 어머니 재산 같은 거 정리했어? 선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재산이요? 응, 뭐 집이나 통장 같은 거. 집은 전세로 사시다가 요양원 가시면서 정리했어요. 통장은? 선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동철이 선희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어머니가 돈이 좀 있을 거야. 네. 옛날에 부동산 몇 개 갖고 계셨거든. 다 팔았을 텐데 그 돈이 어딨는지. 선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주버님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요. 어머니가 너한테 뭐라고 안 하셨어? 아니요, 아무 말씀도. 동철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최소 몇 억은 될 거야.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돈은 법적으로 자식들 거야. 알지?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버님, 그런데 왜 갑자기? 갑자기라니. 내 어머니인데 당연히 챙겨야지. 동철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오셨잖아요. 바빴어. 사업 때문에. 선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 어머니 방 열쇠 있지? 나도 하나 줘. 네. 어머니 집에 가서 서류 좀 찾아봐야겠어. 통장이나 등기부등본 같은 거. 선희는 난감했습니다. 그건 왜 안 돼? 아니요, 드릴게요. 선희는 어쩔 수 없이 열쇠를 하나 복사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희는 불안했습니다. 아주버님이 집을 뒤지면 통장을 발견할 수도 있었습니다. 선희는 택시를 타고 급히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시어머니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옷장 뒤에 숨겨둔 통장들을 꺼냈습니다. 어디다 숨기지? 선희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침대 밑? 아니, 너무 뻔했습니다. 부엌 찬장? 그것도 쉽게 발견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선희의 눈에 베란다 김치 냉장고가 보였습니다. 여기다. 선희는 통장들을 비닐봉지에 꽁꽁 싸서 김치 냉장고 맨 밑칸에 숨겼습니다. 그 위에 김치통을 쌓아 올렸습니다. 이러면 못 찾겠지. 하지만 선희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이 언제 올지 몰랐고 혹시 다른 친척들도 나타날지 몰랐습니다. 선희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낯선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요양병원이었습니다. 보호자님, 어머님이 또. 선희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셨어요. 빨리 오세요. 선희는 재킷을 집어들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 왜 이렇게 급하게 돌아가시려는 걸까? 그 비밀을 밝히기도 전에 택시에 올라탄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숨을 거두신 후였습니다. 어머니. 선희는 차가워진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세요? 선희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고통스러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뭐라고요? 잘 안 들렸는데. 선희한테 줘야 해. 이런 말씀 같았어요. 선희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꼭 쥐고 계셨어요. 간호사가 작은 열쇠를 건넸습니다. 녹슨 작은 열쇠였습니다. 이게 뭐죠? 모르겠어요. 마지막까지 놓지 않으셨어요. 선희는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무엇의 열쇠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동철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동철도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선희의 눈에는 그 눈물이 진짜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병원 장례식장에서 3일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워낙 조용히 사신 분이었습니다. 친구도 별로 없으셨고 친척들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첫날 밤 빈소를 지키고 있는데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실례합니다. 고인과 친척 되는 사람입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인사했습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남자 뒤로 여자 2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저는 고인의 조카 박정훈이라고 합니다. 아, 네. 선희는 그런 조카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쪽은 제 누나들이고요. 세 남매가 나란히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다른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모님 재산 정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훈이 대뜸 물었습니다. 선희는 당황했습니다. 재산이요? 고모님이 부동산을 여러 개 가지고 계셨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그때 동철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우리 가족 문제니까 상관 마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도 혈육인데요. 법적으로 상속권은 직계 가족한테 있어요. 두 사람이 팽팽하게 대치했습니다. 선희는 그 사이에서 난처했습니다. 일단 장례부터 치릅시다. 선희가 중재했습니다. 정우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물러났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조문객들이 돌아가고 선희만 빈소에 남았습니다. 동철은 피곤하다며 근처 모텔로 갔습니다. 선희는 영정 앞에 앉아 시어머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40대쯤으로 보이는 시어머니의 모습,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으신 거예요? 선희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작고 녹슨 열쇠, 무엇을 여는 열쇠일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금고, 사물함? 아니면 다른 무엇? 선희는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오래된 열쇠 종류를 검색했습니다. 여러 이미지가 나왔지만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내일 집에 가서 찾아봐야겠다. 선희는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의자에 기대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누군가 빈소문을 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누구세요? 선희가 물었습니다.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아이고, 순자야. 할머니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자야, 이렇게 먼저 가면 어떡해. 할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선희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상주가 누구신가요? 제가 며느리입니다. 아, 그 며느리. 선희 씨? 저를 아세요? 순자한테 얘기 많이 들었지. 고생 많았다고. 선희는 의외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 얘기를 남에게 하셨다니. 실례지만 어머니와 무슨 관계시죠? 나는 순자 고등학교 동창이야. 평생 친구였지. 아, 근데 이 친구가 참 특이한 사람이었어. 할머니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특이하다니요? 돈을 무척 아꼈거든. 그런데 이유가 있었어. 선희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무슨 이유죠?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는 젊었을 때 큰 잘못을 저질렀어. 잘못이요? 응. 그게 30년도 더 된 일인데.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는 젊었을 때 아들을 둘 낳았어. 네, 저희 남편하고 아주버님이요. 아니야. 아들이 원래 셋이었어. 선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셋이요? 맏아들이 하나 더 있었지.
근데 그 아이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를 입양 보냈어. 입양이요? 당시에 집안이 너무 가난했거든.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선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입양 보낸 아들이 있었다니. 그게 순자 평생의 한이었어. 그 아이를 버렸다는 죄책감. 그래서 평생 돈을 모았어. 나중에라도 그 아이를 찾으면 보상해 주려고. 선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8억이 바로 그 돈이었던 것입니다. 그 아드님을 찾으셨나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찾았어. 입양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거든. 비공식적으로 보낸 거라서. 그럼 순자는 죽을 때까지 그 아이를 찾고 싶어 했어. 하지만 끝내 못 찾았지. 할머니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 뭐가요? 작년에 순자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하는 말이 드디어 찾았다고 했어. 선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찾았다고요? 응. 그 아들을 찾았다고. 이제 마음 편히 갈 수 있다고 했어. 누군데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나도 몰라. 순자가 끝까지 말 안 해줬거든. 선희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찾은 아들. 그렇다면 그 8억은 그 아들에게 가야 하는 것일까? 그런데 선희 씨. 할머니가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가 너한테 미안해했어. 평생 너무 못되게 굴었다고. 사실 순자는 너를 정말 대단하게 생각했어.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가족 지키는 거 보고 감동했다고 했어.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이 모든 걸 너한테 주고 싶다고 했어. 저한테요? 응. 내가 가장 자격이 있다고. 진짜 가족은 너라고 했어. 선희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선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순자의 뜻을 잘 헤아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빈소를 나갔습니다. 선희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과거, 입양 보낸 아들, 그리고 자신에게 남긴 유산,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선희는 다시 열쇠를 들여다봤습니다. 이 열쇠가 답을 알고 있을까?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선희는 결심했습니다. 장례가 끝나면 제대로 조사해 보기로, 시어머니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알아내기로. 장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발인을 앞두고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어제 왔던 조카 정훈과 그의 누나들, 그리고 멀리 제주도에서 올라온 시어머니의 사촌 동생, 심지어 20년 만에 연락이 닿은 먼 친척들까지. 빈소는 갑자기 북적거렸습니다. 고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달려왔습니다. 이모,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입으로는 애도의 말을 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모두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발인이 끝나고 장지로 향했습니다.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생전에 원하신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서 유품 정리 좀 해야겠네요. 정훈이 선희에게 말했습니다. 유품 정리는 제가 할게요. 선희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도 도와드려야죠. 괜찮습니다. 선희 씨, 우리도 가족인데 왜 그러세요? 정훈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동철이 끼어들었습니다. 유품 정리는 직계 가족이 하는 겁니다. 조카분들은 그냥 가세요. 아주버님, 그래도 우리 권리가. 무슨 권리요?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뵙고 이제 와서 권리 타령이에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하나둘 끼어들었습니다. 저희도 혈육인데 상속권이 있습니다.
고모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공개하세요. 통장 내역 다 보여주세요. 선희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다들 진정하세요. 어머니 장례 끝난 지 1시간도 안 됐어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말다툼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결국 선희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이미 누군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선희가 소리쳤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정훈의 누나가 나왔습니다. 아, 선희 씨. 먼저 와서 좀 둘러봤어요. 누가 들어오래요? 문이 열려 있길래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선희는 분명히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왜 그러세요? 우리도 유품 정리 도와주려고. 필요 없어요. 나가세요. 선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정훈의 누나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선희는 급히 집안을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 방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옷장이 열려 있고 서랍들이 다 뒤져져 있었습니다. 통장 찾으려고 한 거구나. 다행히 통장은 김치 냉장고에 잘 숨겨져 있었습니다. 선희는 베란다로 가서 확인했습니다. 김치통 아래 비닐봉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휴!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선희는 통장을 꺼내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이 열쇠가 뭘 여는 걸까? 선희는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금고나 서랍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침대 밑, 옷장 구석구석, 부엌 찬장까지.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디 있는 거지?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선희는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동철이었습니다. 아주버님, 문을 열어주자 동철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방 좀 봐야겠어. 아주버님, 지금은 서류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해. 상속 절차 밟으려면. 동철은 선희의 말을 무시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 방으로 직행했습니다. 아주버님, 이미 다 뒤져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직접 확인할게. 동철은 옷장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선희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통장을 숨긴 게 들킬까봐. 아주버님, 제가 정리할게요. 나중에 뭐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아니, 지금 해야지. 동철은 집요하게 집안을 뒤졌습니다. 선희는 베란다 쪽을 슬쩍 가렸습니다. 베란다는 뭐가 있어? 동철이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김치 냉장고랑. 김치 냉장고. 동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가 김치 냉장고 쓰셨어? 아, 그건. 동철은 베란다로 걸어갔습니다. 선희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동철이 김치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김치통이 왜 이렇게 많아? 동철이 김치통을 하나씩 들어 올렸습니다. 선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주버님, 그만하세요. 거기는 정말 아무것도. 그때 동철의 손이 멈췄습니다. 맨 밑에서 비닐봉지가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동철이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아주버님, 선희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동철은 비닐봉지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통장 뭉치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동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통장을 하나씩 펼치는 동철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8억? 어머니가 8억을 갖고 계셨어? 동철이 선희를 쏘아봤습니다. 너 이거 알고 있었지? 아주버님, 저도 얼마 전에.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장례 직전에. 그래서 숨긴 거야? 동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확인하려던 참이었어요. 거짓말. 너 혼자 가지려고 숨긴 거잖아. 아니라니까요. 이 돈은 우리 형제 거야. 어머니 친자식들 거라고. 동철이 통장을 움켜쥐었습니다. 아저버님, 일단 진정하고. 진정하긴. 너 이거 횡령이야, 횡령. 아주버님, 어머니가 저한테 주시려고. 말도 안 돼. 며느리한테 왜 줘? 동철은 통장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주버님, 잠깐만요. 선희가 붙잡으려 했지만 동철은 뿌리쳤습니다. 손 떼. 이건 내가 관리할 거야. 아주버님. 동철은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선희은 주저앉았습니다. 통장을 빼앗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남기려 했던 그 돈을. 어떡하지? 선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선희는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 상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법률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상담원과 통화하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일단 통장의 예금주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본인 확인을 하셔야 해요. 은행에 가면 되나요? 네, 가족관계 증명서와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가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선희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은행으로 갔습니다. 서류를 준비해서 창구에 제출했습니다. 시어머니 통장 조회 좀 해주세요.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잠시만요. 몇 분 후 직원의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손님, 이 통장들이 전부 같은 분 명의인가요? 네, 제 시어머니 통장이요. 그런데 예금주가 다르네요. 선희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다르다고요? 네, 이 통장은 박순자님 명의가 아니라 직원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박선희님 명의네요. 네. 선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이름이요? 네, 예금주가 박선희로 되어 있습니다. 선희는 그 자리에서 멍해졌습니다. 통장이 자신 명의였다니. 다른 통장들도요? 잠시만요. 네, 전부 박선희님 명의네요. 선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 명의로 통장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가장 오래된 건 1990년이고 가장 최근 건 2015년이네요. 선희가 시댁에 시집 온 게 2000년이었습니다. 그 전부터 이미 자신 명의로 통장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제가 만든 것도 아닌데. 예전에는 본인 확인이 지금처럼 엄격하지 않았어요.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가능했습니다. 선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이 돈을 자신에게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 돈은 법적으로 박선희님 재산입니다. 선희는 핸드폰을 꺼내 동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주버님, 통장 제 명의예요. 뭐? 은행에서 확인했어요. 전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전화 너머로 동철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말도 안 돼. 확인해 봐야겠어. 아주버님도 은행 가서 확인해 보세요. 선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동철이 순순히 통장을 돌려줄지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자신의 것이 맞지만 동철이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이 또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또 누군가 또 다녀간 것입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통장 내놓으세요. 안 그러면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박정훈. 선희는 쪽지를 구겨버렸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선희에게 배달된 등기우편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온 소장이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청구의 건.
동철과 조카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선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소장을 읽어보니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재산 8억을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명의인데 선희는 황당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측 주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시어머니 재산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선희는 급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변호사는 소장을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명의신탁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것 같네요. 명의신탁이요? 실제 소유자는 시어머니인데 명의만 며느리 앞으로 해둔 거라는 주장입니다. 그럼 저한테 불리한 건가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명의신탁을 입증할 책임은 상대 측에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길 수 있나요? 증거가 중요합니다. 시어머니가 실제로 관리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불리하고 부인이 관리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선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통장은 시어머니가 관리하셨습니다. 자신은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그럼 저한테 불리한 거네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증여의 의사가 있었다는 걸 입증하면 됩니다. 증여요? 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주려는 의도로 명의를 해뒀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선희는 쪽지를 떠올렸습니다. 선희에게 라고 적힌 그 쪽지. 하지만 뒷부분이 지워져서 증거로 쓰기엔 부족했습니다. 일단 응소를 해야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해요. 선희는 변호사와 함께 답변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주려고 했다는 증거. 선희는 다시 시어머니 방을 뒤졌습니다. 옷장, 서랍, 책장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때 책장 뒤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 선희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2000년 3월 5일. 오늘 민수가 선희를 데려왔다. 선희가 시집 온 날이었습니다. 첫인상은 순해 보였다. 우리 민수를 잘 돌봐줄 것 같다. 선희는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2001년 8월 12일. 선희가 임신했다. 기쁘지만 걱정도 된다.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2002년 4월 3일. 은지가 태어났다. 예쁜 손녀다. 선희가 고생이 많다. 일기를 읽으며 선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차갑게 대하셨지만 속으로는 자신을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2010년 6월 20일. 민수가 사고를 당했다. 선희가 얼마나 힘들까. 2011년 3월 1일. 선희가 병원비 때문에 밤낮으로 일한다. 내가 도와줘야 하는데. 2015년 9월 10일. 마지막 부동산을 팔았다. 이제 모은 돈이 7억이 넘는다. 2016년 2월 14일. 선희 명의로 된 통장. 언젠가 선희에게 주려고 계속 모았다. 선희는 그 부분을 다시 읽었습니다. 선희에게 주려고.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선희는 일기장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이거요. 이게 증거예요. 변호사는 일기장을 검토했습니다. 이건 좋은 증거입니다. 증여 의사가 명확하네요. 그럼 이길 수 있나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상대 측도 반박할 겁니다. 첫 번째 재판일이 다가왔습니다. 선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원고석에는 동철과 조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2명이나 대동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측 주장을 말씀하세요. 동철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 박선희는 고인의 며느리로 고인 명의의 재산 8억 원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선희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해당 재산은 피고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고인 명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명의만 빌린 것입니다. 실제 돈은 고인이 관리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동철의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통장이 발견된 장소에 대한 증언입니다. 고인의 방 옷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통장이 며느리 명의인 이상 며느리 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선희의 변호사가 일기장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고인의 일기입니다. 여기에 명확히 며느리에게 주려는 의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판사가 일기장을 검토했습니다. 선희에게 주려고 모았다. 확실한 증여 의사로 보이는데요. 동철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일기는 일방적인 기록일 뿐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표시로는 충분합니다. 공방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재판일은 1달 후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동철이 선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선희 씨, 아직 늦지 않았어. 합의해. 합의요? 8억을 3등분 하자. 나, 너, 그리고 조카들. 안 돼요. 이건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마. 법정까지 가면 너만 손해야. 그건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에요. 선희는 동철을 외면하고 돌아섰습니다. 동철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후회할 거야. 끝까지 싸우면 한 푼도 못 가져가. 선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희는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재판이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싸움이 점점 추해져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또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현관 자물쇠가 망가져 있었습니다. 또 이러네. 선희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가 없다며 수사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선희는 CC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을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어요? 그냥 유언장이라도 남기셨으면 이렇게 싸울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명의만 달랑 자신 이름으로 해놓으셨습니다. 혹시 다른 의도가 있으신 건 아닐까? 선희는 다시 열쇠를 꺼냈습니다. 작고 녹슨 열쇠. 이 열쇠가 답을 알고 있을 텐데. 선희는 열쇠를 꼭 쥐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선희야, 찾아봐. 진실을. 어머니, 뭘 찾아요? 열쇠가 모든 걸 알려줄 거야. 선희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열쇠가 모든 걸 알려준다. 선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열쇠를 찾아야 했습니다. 무엇을 여는 열쇠인지 꼭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 모든 혼란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 같았습니다. 선희는 새벽부터 집안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쇠 구멍이 있는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랍, 캐비닛, 오래된 가방들. 하지만 열쇠는 어느 것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이 열쇠는 도대체... 선희는 열쇠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손때가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주 만지셨다는 증거였습니다. 자주 사용하신 곳이 있었다는 거잖아. 선희는 시어머니가 자주 가시던 곳을 떠올렸습니다. 요양원? 아니, 거기는 5년 전부터였습니다. 열쇠는 그보다 훨씬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어디였지? 선희는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기억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창고에 가봐야 하는데. 창고. 선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던 창고. 어디에 있는 창고였을까? 선희는 시어머니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창고라는 단어를 찾아 읽었습니다. 2008년 5월 3일. 오늘 창고에 다녀왔다.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했다. 2012년 7월 15일. 창고 월세를 연장했다. 아직 버릴 수 없다. 창고 월세? 시어머니가 따로 창고를 빌려 쓰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디 창고지? 선희는 일기장을 더 뒤졌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주소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시어머니의 오래된 수첩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깊숙이에서 1990년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여러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삼성창고 월 5만 원.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집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선희는 급히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열쇠를 꼭 쥐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주소지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주택가 골목에 낡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삼성창고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1층은 관리사무소, 2층부터 창고였습니다. 선희는 관리사무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자 씨 창고 관련해서 왔습니다. 박순자? 아, 그 할머니. 혹시 아세요? 그럼요. 30년 넘게 여기 빌려 쓰셨죠. 선희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30년이요? 네, 여기 창고 중에 제일 오래 쓰신 분이었어요. 지금도 계약이 되어 있나요? 아니요, 작년에 만료됐는데 연락이 안 돼서. 짐은 그대로 있어요. 제가 며느리인데 짐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관리인이 선희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신분증 있으세요? 선희는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여줬습니다. 아, 네. 그럼 올라가세요. 3층 305호입니다. 열쇠가 있는데 이거 맞나요? 선희가 열쇠를 보여주자 관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 창고 열쇠예요. 선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낡고 삐걱거렸습니다. 복도는 어두컴컴했고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305호 앞에 섰습니다. 낡은 철문에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꺼냈습니다. 자물쇠에 열쇠를 꽂았습니다. 딸각. 열쇠가 돌아갔습니다.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선희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어두운 창고 안에서 먼지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벽에 있는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창고 안은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오래된 상자들, 가구들, 옷가지들. 30년간 쌓인 물건들이었습니다. 선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걸음마다 먼지가 풀풀 날렸습니다. 가장 안쪽 벽에 큰 장롱이 있었습니다. 선희는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앨범들과 서류 상자들이 있었습니다. 선희는 상자 하나를 꺼내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통장 사본들, 시어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선희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1990년 3월 15일 부동산 매입, 1995년 8월 20일 부동산 매각,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서류가 눈에 띄었습니다. 입양증명서. 선희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1988년 2월 10일자 입양증명서였습니다. 아이 이름은 박민수. 선희는 숨이 멎었습니다. 민수? 우리 남편?
하지만 생년월일이 달랐습니다. 선희 남편 민수는 1975년생이었습니다. 이 서류의 민수는 1985년생이었습니다. 다른 민수, 선희는 서류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입양 보낸 부모 박순자, 김철수, 입양받은 부모 이영희, 이정호, 시어머니가 입양 보내신 아들, 그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선희는 더 많은 서류를 뒤졌습니다. 그 아이에 대한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사진도 몇 장 있었습니다. 아기 때 사진, 돌잔치 사진, 웃고 있는 아기의 얼굴이 귀여웠습니다. 선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이 아이를 그리워하셨을까. 서류를 더 뒤지다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민수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선희는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다. 너를 보낸 지 30년이 되었구나. 매일 너를 생각한다. 너를 찾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다. 엄마가 너무 못난 엄마여서 미안하다. 편지는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선희도 눈물이 났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다시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때 한 장의 메모가 나왔습니다. 2024년 8월 15일. 드디어 민수를 찾았다. 서울 강남구에 살고 있다. 선희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작년에 찾으셨다는 그 아들. 주소가, 메모에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선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 망설였습니다.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당신 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당신에게 유산을 남기려고 했어요. 선희는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박민수 씨 맞으세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박순자 할머니의 며느리입니다.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박순자,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친어머니 이름이 박순자예요. 선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찾고 계셨어요. 평생을. 전화 너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 돌아가셨어요? 일주일 전입니다. 저는 몰랐어요. 제가 입양하라는 것도 작년에야 알았어요. 어머니께서 당신 찾으셨어요. 작년에. 네. 연락을 받았어요. 하지만 만날 용기가. 남자의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이제라도 뵙고 싶습니다. 어머니 산소라도. 네, 알려드릴게요. 선희는 남자에게 납골당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선희는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이 모든 게 이 아들을 위한 거였군요. 8억은 입양 보낸 아들에게 주려던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자신 명의로 해두셨을까? 선희는 다시 서류를 뒤졌습니다. 맨 밑에서 유언장 같은 편지가 나왔습니다. 나 박순자는 내 모든 재산을 며느리 박선희에게 준다. 선희는 30년간 우리 가족을 지켜왔다. 첫째 아들 민수에게 미안하지만 선희가 가장 자격이 있다. 선희야, 이 돈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선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입양 보낸 아들을 찾으셨으면서 왜 자신에게 주시려고 한 걸까? 선희는 창고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박민수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이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선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재판일 전날 밤이었습니다. 선희는 내일 법정에서 할 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으로 확인하니 동철이었습니다. 아주버님? 문을 열자 동철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아주버님, 술 드셨어요? 조금 마셨어. 동철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내일 재판이잖아. 네. 선희 씨, 솔직히 말할게. 동철이 선희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나 돈이 필요해. 네. 사업이 망했어. 빚이 3억이야. 선희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돈이 필요했던 거야. 동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어머니가 돈 좀 있다는 거. 근데 어머니가 절대 안 주시더라고. 나한테는. 동철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왜 안 주셨는지 알아? 선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머니한테 못되게 굴었거든. 동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젊었을 때 돈 좀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했어. 그때부터 어머니를 원망했지. 우리 이렇게 힘든데 왜 안 도와주냐고. 그래서 연락 끊고 살았어. 10년 넘게. 선희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민수는 달랐어. 걔는 착했어. 어머니한테 잘했고. 그래서 어머니가 민수를 더 아꼈나 봐. 나는 미워하시고. 동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민수가 사고 나고 어머니가 치매 걸리고 그제야 정신 차렸어. 내가 얼마나 못된 자식이었는지. 아주버님, 선희 씨 미안해. 내가 너무 탐욕스러웠어. 동철이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통장도 돌려줄게. 원래 4명이니까 내 거 맞아. 아주버님, 나는 재판 포기할게. 내일 변호사한테 연락하겠어. 동철은 가방에서 통장 뭉치를 꺼내 선희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잘 써. 어머니 뜻대로. 동철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아주버님 괜찮아요? 응. 나갈게. 선희는 동철을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아주버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선희 씨. 동철이 돌아봤습니다. 민수 좀 잘 부탁해. 깨어나면. 네, 걱정 마세요. 동철은 고개를 끄덕이고 사라졌습니다. 선희는 문을 닫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동철의 고백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후회와 아픔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희는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변호사와 만나 동철이 소송을 포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원고 측에서 소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럼 재판은요? 조카들만 남았는데 이들은 상속권이 없어서 기각될 겁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박민수 씨 증언까지 있으니 완벽합니다. 재판정에 들어서자 조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 측 증인 박민수 씨, 증인석으로 나오세요. 민수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증인은 고인 박순자 씨와 무슨 관계입니까? 친아들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조카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친아들이라고요? 그럼 상속권이. 판사가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증인 계속 말씀하세요. 민수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양되었다가 작년에 친어머니를 찾았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의 뜻을 존중한다는 것. 제 어머니는 평생 며느리 박선희 씨를 위해 돈을 모으셨습니다. 제가 있음에도 선희 씨에게 주시려 했던 이유는 민수가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선희 씨가 30년간 우리 가족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그 뜻을 존중합니다. 선희 씨가 정당한 상속인입니다.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조카들조차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을 들어보니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통장은 피고 명의이고 증여 의사도 명확합니다. 게다가 친아들마저 피고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원고 패소 판결합니다. 해당 재산은 피고 박선희의 것으로 인정합니다. 재판 끝. 선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풀렸습니다. 이겼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조카들이 다가왔습니다. 선희 씨, 정훈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심했죠. 미안해요. 괜찮아요. 고모가 선희 씨한테 주시려 했던 거면 우리가 참견할 일이 아니었네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카들이 떠나고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축하해요, 선희 씨. 민수 씨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한 거예요. 두 사람은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선희 씨, 이제 뭐 하실 거예요? 글쎄요. 아직 생각 못 해봤어요. 제 생각에는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분 치료에 쓰시면 어떨까요? 선희는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10년째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남편. 좋은 병원으로 옮기시면 혹시 모르잖아요. 그러고 싶지만 너무 오래돼서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요. 민수의 말에 선희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딸분 학비도 쓰시고 은지는 이제 대학생인데 더 좋은 교육받게 해주세요. 어머니도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선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 씨, 울지 마세요.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민수가 선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어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선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소 짓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두 사람은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웃기도 했습니다. 선희 씨, 연락하고 지내요.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요. 네, 꼭 그럴게요. 선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딸 은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 정말요? 대박. 은지가 선희를 껴안았습니다. 이제 우리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런 것 같아. 모녀는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남편이 입원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실에 들어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괜찮아. 어머니가 우리 지켜주셨어. 선희는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남편이 듣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좋은 병원으로 옮길게. 당신 꼭 깨어나야 해. 선희는 남편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선희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시어머니의 뜻에 맞게, 가족을 위해, 그리고 의미 있게, 선희는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재판에서 이긴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선희는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여러 곳에 나눠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남편을 좋은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서울대병원 특실로 전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담당 교수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뇌자극 치료와 재활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은지 학비도 해결했습니다. 딸이 원하던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보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선희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쓸 수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선희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세무사 이진수라고 합니다. 상속세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선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상속세?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 박순자 씨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아니, 그게 제 명의인데요? 명목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증여입니다. 선희는 당황했습니다. 얼마나 내야 하는데요? 약 3억 정도 예상됩니다. 3억요? 선희는 어지러웠습니다. 지금 당장은 못 내는데. 그럼 분할 납부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전화를 끊고 선희는 멍했습니다. 3억이라는 거액의 세금. 생각지도 못한 문제였습니다. 선희는 급히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6개월 내에 납부하시거나 6개월 안에 3억을 어떻게 마련해요? 그럼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거나. 선희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겨우 받은 유산인데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니. 다른 방법은 없나요? 증여가 아니라 본인 재산임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어떻게요? 통장을 본인이 관리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선희는 통장을 관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선희는 낙담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선희 고객님, 통장에 대한 조회가 들어왔습니다. 조회요? 누가요?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 때문에. 선희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국세청까지 나서다니.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2주 내로 소명 자료를 내셔야 합니다. 선희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재판에서는 이겼지만 세금 문제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상황을 설명하자 변호사도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세무 전문가를 만나셔야겠네요. 이미 갔다 왔는데 방법이 없대요. 일단 시어머니 재산 형성 과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게 뭔데요? 돈의 출처가 합법적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선희는 다시 창고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서류들을 다시 뒤져봤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입금 기록, 저축 내역. 모든 걸 복사해서 세무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이 정도면 출처는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세금은요? 그래도 내셔야 합니다. 증여세든 상속세든. 선희는 막막했습니다. 3억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은행 대출도 한도가 있었고 담보로 잡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겨우 손에 넣은 유산인데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선희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민수 씨, 사실은. 선희는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듣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제가 3억 빌려드릴게요. 천천히 갚으시면 돼요. 민수 씨, 그럴 순 없어요. 너무 큰 돈인데. 아니에요. 원래 제가 받았어야 할 돈이잖아요. 하지만, 선희 씨, 어머니가 원하신 게 뭘까요? 선희 씨가 행복한 거였을 거예요. 민수의 말에 선희는 울컥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도울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해요. 민수 씨, 내일 제 계좌로 송금할게요. 세금 먼저 처리하세요.
선희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다니.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먼 친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고인의 사촌오빠 아들입니다. 60대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우리 고모가 돈을 좀 빌려가셨어요. 30년 전에. 선희는 황당했습니다. 30년 전이요? 네, 3천만 원. 이자까지 치면 지금 1억은 될 겁니다. 증거라도 있으세요? 남자가 낡은 차용증을 꺼냈습니다. 정말로 시어머니의 필체로 보이는 차용증이었습니다. 이걸로 갚아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여유가 없는데요. 그럼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남자는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선희는 또다시 막막해졌습니다. 세금도 내야 하고 빚도 갚아야 하고 받은 유산이 순식간에 사라질 판이었습니다. 선희는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차용증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게 진짜일까요? 변호사가 차용증을 감정했습니다. 필체는 진짜 같은데 소멸시효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소멸시효요? 채권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30년이면 이미 지났네요? 맞습니다. 그쪽에서 소송을 걸어도 시효 항변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선희는 안도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는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유산. 그 의미가 점점 변질되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이 변하고 가족이 싸우고 선희는 지쳐갔습니다. 이게 과연 축복일까? 그날 밤 선희는 시어머니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맞는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련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시어머니의 뜻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선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싸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보내준 돈으로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차용증을 들고 나타난 친척은 변호사 내용 증명 한 장에 물러갔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일상이 조금씩 평온해졌습니다. 선희는 남은 돈으로 조그만 카페를 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꿈꿨던 일이라고 일기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 조용한 카페를 열고 싶다. 선희는 그 꿈을 대신 이뤄드리기로 했습니다. 집 근처에 작은 가게를 임대했습니다. 인테리어를 하고 커피 머신을 들였습니다. 카페 이름은 순자의 정원으로 지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름을 딴 것이었습니다. 개업일 민수가 축하 화환을 보내왔습니다. 은지도 친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동철도 얼굴을 비쳤습니다. 선희 씨, 축하해요. 아주버님 오셨어요? 응. 늦었지만 축하한다. 동철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주버님 사업은 좀 어때요? 아직 힘들지만 천천히 회복 중이야. 다행이네요. 선희 씨 덕분이야. 내가 정신 차렸어. 동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했어, 정말로. 괜찮아요, 아주버님. 다 지난 일이에요. 두 사람은 화해의 악수를 나눴습니다. 카페는 예상보다 장사가 잘 됐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자주 찾아주셨습니다. 여기 커피 참 맛있어요. 주인장이 인심도 좋고. 선희는 어르신들에게 커피를 싸게 팔았습니다. 때로는 무료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라면 그러셨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카페에 낯선 노부인이 들어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혹시 박순자 씨 며느리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노부인은 시어머니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장례식에 왔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아, 할머니.
기억나요. 그래요. 순자 생각나서 왔어요.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희는 커피를 대접했습니다. 순자가 이런 카페 좋아했을 텐데 할머니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일기장에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랬구나. 순자 꿈을 이뤄줬네요. 할머니가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희 씨, 고생 많았어요. 아니에요. 순자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순자가 나한테 맡긴 거예요. 이게 뭐예요? 편지예요. 선희 씨한테 주라고 했어요.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필체로 선희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 받으신 거예요? 작년이요. 순자가 치매 진단받고 나서 내가 죽으면 선희한테 전해달라고 했어요. 선희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편지지 2장이 나왔습니다. 선희는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선희에게. 선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겠지.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구나. 30년간 너를 힘들게 했어. 며느리라고 하녀처럼 부렸지. 사실은 너무 고마웠어. 하지만 표현을 못했어. 나는 원래 감정 표현이 서툰 사람이야. 선희는 울면서 계속 읽었습니다. 너를 처음 본 날을 기억해. 민수가 데려온 그날. 수줍게 웃던 내 모습이 참 예뻤어. 이 아이가 우리 민수를 잘 돌봐주겠구나 싶었지. 그리고 정말로 그랬어. 너는 최고의 아내였고 엄마였어.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수가 사고 났을 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아니. 내 아들이 저렇게 되다니. 너무 슬펐어. 하지만 더 슬픈 건 내 모습이었어. 밤낮으로 병원에서 간호하고 돈 벌러 다니고 그 모습을 보며 내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그때 결심했어. 내가 모은 돈을 너한테 주겠다고. 선희는 목이 메었습니다. 첫째 민수를 찾은 건 내가 궁금해할까봐 말해둘게. 그 아이는 잘 살고 있더구나. 좋은 부모 만나서. 처음에는 그 아이한테 돈을 주려고 했어. 하지만 만나보니 그럴 필요가 없었어. 그 아이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 오히려 너야말로 내 진짜 딸이었어. 피는 안 섞였지만 30년을 함께 산 가족. 그래서 모든 걸 너한테 주기로 했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선희야, 이 돈으로 행복하게 살아. 민수도 좋은 병원 옮기고 은지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줘.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도 해. 나는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좋아. 고마웠어, 선희야. 그리고 사랑한다. 어머니가. 선희는 편지를 읽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할머니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카페에 있던 손님들도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선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 선희는 시어머니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평생 표현하지 못했던 그 사랑을.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갈게요. 순자 부탁 다 한 것 같아서. 할머니,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순자가 고마워할 일을 한 거예요. 할머니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선희는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날 저녁 선희는 병원으로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는데 간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이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네. 선희는 달려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야 선희야. 남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빨리요.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뇌 활동이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기적입니다.
10년 만에 반응을 보이다니. 그럼 깨어날 수 있나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늘에서 도와주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은 눈을 떴습니다. 선희? 여보, 나야. 선희는 남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은지도 달려와 아빠를 안았습니다. 아빠, 은지, 이렇게 컸어. 가족은 한참을 울고 웃었습니다. 민수도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선희 씨. 민수 씨, 고마워요. 정말로. 이게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민수가 남편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저는 박민수라고 합니다. 어머니,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가족 지켜줘서. 아니에요. 저도 가족이 생겨서 기쁩니다. 네 사람은 병실에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한 달 후 남편은 퇴원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며 천천히 회복했습니다. 카페도 잘 되어갔습니다. 선희는 매일 아침 카페를 열며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신 마지막 선물. 그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 사랑의 의미, 그리고 살아가는 용기. 어느 날 저녁 가족 모두가 카페에 모였습니다. 선희, 남편 은지, 그리고 민수, 어머니를 위해 건배. 네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카페 벽에는 시어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모습. 어머니, 감사합니다. 선희는 사진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덕분에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합니다. 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선희야. 선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선물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 시어머니가 평생을 걸어 준비한 며느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 카페 문이 열리고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희의 밝은 목소리가 카페에 울려 퍼졌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으로 채워진 하루가. 5년 후 순자의 정원은 동네에서 가장 사랑받는 카페가 되었습니다. 선희는 지점을 하나 더 냈고 민수가 공동대표로 함께했습니다. 남편 민수는 완전히 회복해 카페 경영을 도왔습니다. 은지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동철은 사업을 정리하고 작은 식당을 차려 안정적으로 살았습니다. 매년 시어머니 기일이 되면 네 가족은 모여 제사를 지냈습니다. 어머니, 저희 잘 살고 있어요. 선희는 매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평생을 준비한 그 선물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유산에